자, 홍정환의 인생 비책, 홍정환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에 인도의 리더십 고전이죠. 짜나키아의 강국론 읽어보고 있는데 오늘이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작가님. 벌써요. 네, 시간이 좀 빠른데 그만큼 생각할 거리가 많은 책이라는 반증도 될 텐데 오늘의 주제는 이 강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행정, 국가 행정에 관한 얘기라고 들었습니다. 고대 국가에서는 행정 수반, 아무래도 왕이나 황제, 군주가 될 것 같은데 국가 행정에서도 군주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작가님? 거의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네. 제가 최근에 중국의 삼국시대를 다룬 문헌을 좀 읽고 있는데요. 위초고 삼국지 시대. 거기서 국가, 우리가 흔히 나라를 이야기할 때 쓰는 나라국자의 집가자로 된 국가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국가라는 말이 이 시대부터 쓰였구나라고 해서 보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맥락으로 쓰더라고요. 다른 맥락? 네, 우리는 특정한 나라를 국가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 문헌에서 보니까 그 해당 지역의 왕을 부를 때 국가라고 부르더라고요. 왕을 부를 때 국가라고 불러요? 예, 지문 곧 국가다의 중국 버전이라고 할까요? 물론 서양 사상, 서양에서 통용되는 네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개념들을 근대 일본에서 번역할 때 그냥 한자어를 임의로 조합한 게 아니라 중국 고전에 있는 한자어들을 많이 차용해서 왔거든요. 네. 아마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근대적인 국가라고 했을 때 한자어로 국가를 쓴 것 같은데 이전에 동양적인 아주 오래된 사고방식에서는 국가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국가는 국민이 아니라 군주다라고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네. 고대 국가에서 군주가 말씀하신 그대로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군주가 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있겠죠. 오늘 주로 다룰 행정에 또 속해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 외교, 그 외에 지난 시간에 다뤘던 군사 등등 모든 것들을 다루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룸에 있어서 군주가 이것을 왜 다루어야 하는가? 군주가 이런 것들을 잘 다루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을 수밖에 없어요. 군주의 역할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과도 마찬가지겠죠. 네. 짜나키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주의 기쁨은 백성의 기쁨이며 군주의 복지는 백성의 복지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군주가 국가를 잘 다스리는 최고 책임자로 기능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군주의 만족 때문이 아니다. 백성의 만족, 요즘으로 치면 국민 혹은 시민의 만족과 복지가 군주가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백성의 안녕과 부강을 책임지는 것, 백성의 풍요로움과 그리고 평안을 보존하는 것이 군주의 또 아니면 국가 권력의 첫째가 하는 목적이다라고 강국론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도 군주 한 사람만으로 국가가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이죠. 이 좋은 관료를 가려 뽑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할 텐데 강국론에서는 어떤 얘기를 들려줍니까? 행정 관료의 임명이 국가의 운영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짜나키아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몇 가지를 해요. 이 사람들을 관료로 뽑을지 말지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가, 믿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믿을 네. 수 있는 사람인가, 능력 있는 사람인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본다는 것은 자칫하면 적대국을 이롭게 할 수도 있잖아요. 혹은 배신하니까. 혹은 개인, 자기 가문 이런 네.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봐야 되는 거죠. 네, 중요하네. 이걸 보지 않고 능력만 보면 아주 유능하게 우리의 적대국에 우리 국가의 비밀을 넘긴다든지 아주 유능하게 개인 지위를 이용해서 개인의 부를 쌓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실 저처럼 무능한 사람은 사기를 쳐도 크게 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예는 적절하지 않겠죠? 만약 국제인 아나운서님처럼 유능한 사람이 이 잘생긴 얼굴로 사람들에게 네. 뭐라고 이야기해서 좋은 아이템이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런가? 이 사람 CBS 아나운서에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괜히 이 사람이 자기 명예를 쓰레기통에
틀어박으면서까지 이상한 거 안 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네. 이 영향력 이 그만큼 생기는 사람을 자리에 올리려면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능력을 볼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봐야 될 테고 경험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뭐 판단력, 그리고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기 이런 것도 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간과하기 쉬운데요. 지식, 경험, 판단력, 오케이. 용기는 현대에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그렇지 않을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단호하게 국가 경영에서 도입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전쟁터에서 창칼을 들고 총을 들고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농도 짙은 용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은 근데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당연한데요. 이 책에서 이것이 과연 고대의 문헌이구나라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대목이에요? 관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봐야 하느냐? 네.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가? 출생한 가문, 배경을 본다는 예, 거잖아요. 그 가문의 신뢰성을 보라는 것이죠. 이걸 현대적으로 한번 봅시다. 우리가 현대적으로 보면 야 그런 게 어딨어. 그 사람 봐야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옛날의 낡은 생각이다라고 해서 치워버리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시대에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그 시대의 맥락에서 적실했던 이유가 있다면 그 맥락을 좀 바꿔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도 한 방법일 거예요. 가문의 신뢰성을 본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면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면에 우리가 주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뭡니까? 가지고 있는 기질, 선택 방식, 선택의 기준, 뭐 행동 패턴 이런 것들이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지 않잖아요. 네. 소위 말하는 환경, 여기서 가문의 중요성이라고 했으니까요. 뭐 가풍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옛 어른들은 본대에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이 아주 예의가 없거나 상식 밖의 행동을 할 때 본대 없어서 저렇게 한다 이런 말을 쓰셨어요. 무엇인가 보고 들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이 어떤 환경, 어떤 풍토에서 자랐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는 특정한 학교 출신들 혹은 특정한 정당, 특정 지역 출신들, 특정 집단 출신들이 공유하는 지식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공유하는 태도, 공유하는 애티튜드는 거의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 거기 출신 냄새가 좀 나네라고 했을 때 지식의 수준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갈등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런 것들이 내가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로 훈련받고 어떤 분야에서 경험을 쌓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엘리트임을 자인하고 있는 두 집단이 극한의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한 축은 의료인들이고요. 또 한 축은 정치인이라고 하면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법조인 출신 정치인, 법조인 중에서도 수사해서 이 검찰 계통 정치인들과 의료인들 양쪽 다 우리가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이 집단들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 원래 이 사람들이 정치인으로 훈련받은 일종의 가문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법조 가문 계통에서 훈련받은 애티튜드가 이 사태를 해결하는데 거의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 법조문에 따라서 야 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대로 명령하고 이게 안 되면 잡아 넣으면 되고 이 잡아 넣으려고 할 때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털어서 먼지 안 나온 놈 없으니까 수사하고 이걸 가지고 적당히 겁박하면 이대로 바뀔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삶이 워낙 복잡하고 현대 사회에서 법의 영역에서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 복잡한 부분들을 사람들은 대화하고 협상하고 타협하죠. 이것을 정치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그렇죠. 정치적인 가풍이 없는 집안 출신들이 정치 영역에 갑자기 뛰어들었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생 가문을 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바로 그런 것들일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풍토에서 자라나서 어떤 애티튜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네. 이 사람이 챙겨줘야 될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그것이 또 자기 한 뒤에 있는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라고 해도 될까요? 이 사람을 밀어주는 사람들, 이 사람의 뒤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들, 즉 이 사람이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그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대지주 가문 출신이 있다라면 이 사람이 내리는 정책의 결정 같은 것들은 그 토지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네. 미국에서 철도가 막 놓이기 시작했던 옛날의 이야기예요. 철도가 막 놓이기 시작했을 때 어떤 도시에 철도가 지나가면 좋은 지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도시의 유력자들이 철도가 지나가는 것을 극구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는 항만도 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도시 유력자들의 가문이 이미 그 도시 유력자들의 가문과 주변 사람들이 항만 관련된 사업으로 이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철도가 들어서고 우리 도시에 철도로 운송되는 물류가 많아지면 항만 관련된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줄어들겠지. 내가 챙겨줘야 될 사람들의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대하는 철도 거구나. 건설을 반대하고 철도가 다른 도시로 갔고 미국에서 그 당시에 주류는 철도로 갔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쇠락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았던 거죠. 네. 챙겨줘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는가, 왜 하는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상하게 특정 지역에 우호적인 개발 공약을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퇴임 이후에 어디 가서 살겠다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우리 현대사에서 봐야 될 게 있는 거죠. 혹시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가족이 그 지역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그걸 한번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생한 가문을 본다. 그 가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본다라는 것이 굉장히 고대적이고 낡은 사고방식 같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도 되게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가풍에서 자랐는가 혹은 어떤 집단에서 훈련받고 성장했는가를 통해서 이 사람이 갈등 상황을 어떤 애티튜드로 어떤 태도로 해결하고 헤쳐나갈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의 등 뒤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 사람과 이익을 함께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통해서 이 사람의 결정의 배후에 누구의 이익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라는 면에서 이 짜나키아의 조언은 여전히 유효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좋은 군주 또 그 관리와 시스템에 더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돈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짜나키아가 어떤 해법을 내놓고 있습니까? 이게 좋은 군주 혹은 뭐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심지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도 하려고 하면 제일 걸리는 게 뭡니까? 돈이죠. 예, 돈 문제죠. 이 돈이 쪼들리면 네. 사람이 기본적으로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뭔가를 맞아요. 하는 게 아니 저도 이제 부모가 돼봐서 알잖아요. 네. 왜 뭘 안 해주고 싶겠습니까? 다 해주고 싶죠.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자괴감도 들고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는 밀리지만 언젠간 이걸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수건 과업 같은 것들도 생기곤 합니다. 이 경제적인 요소들을 고려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국가 회사, 뭐 다른 조직, 심지어 가정까지 모든 종류의 집단, 뭐 개인의 삶은 말할 것도 없죠. 모든 종류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서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뭐예요? 돈이 많아지면 아무 네.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이런 갈등들, 우선순위에 고민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우선 수비적으로 생각하면 가지고 있는 것을 효과적으로 잘 분배하는 것, 효과적으로 아껴 쓰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는 것에 대한 생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짜나키아가 국가의 부를 증대시켜야 된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도 필요하지만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과 동시에 그리고 먼저 군주의 생각은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는 것 외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관료들이 하면 되는 거죠. 관료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훈련받은 관료들을 잘 써서 해야 되지만 그런데 지도자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수세적인 방식 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더 파이의 크기를 키울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국가 고민하겠지. 국가 차원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국가가 부를 제일 많이 국가가 재정을 얻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세금을 걷는 것이죠. 그래서 세금 제도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국가의 부가 증대돼야 되잖아요. 토지를 통해서 고대에서는 조선도 말할 것 없고요. 토지를 통해서 농업 생산이 중요한 부의 창출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농업을 잘
되도록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농업을 장려하고 또 발달된 농업 기법을 보급할 것인가. 네. 일종의 기술 개발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그 외에 농업 외에 또 중요한 현대에서는 훨씬 더 이 비중이 커졌는데요. 부의 생산 방식이 상업입니다. 상업. 그리고 대외적인 무역, 내부적인 음. 상업과 대외적인 무역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이 사람이 살다 보면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생산한 것과 내가 생산한 재화를 교환을 해야 되는 거죠. 옷을 만들 수 있는 사람과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재화를 교환하잖아요. 교환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국가가 이 과정을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상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익에 적절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짜나키아가 이야기하는 면들이 크게 첫 번째, 군주는 국가의 부를 늘리는 것, 파이를 늘리는 것에 일단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군주가 으뜸으로 생각해야 될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군주는 물론 건전재정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군주가 건전재정, 긴축재정 이런 것들을 앞장서서 이야기하다 보면 국가 관료들은 지금 뭘 만들려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돈 벌려고 하다 보면 까먹을 때도 있잖아요. 네. 우리가 실수하는 이유는 무언가를 시도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죠. 근데 군주가 아껴야 돼 이런 얘기를 앞장서서 하게 되면 관료들은 지금은 뭔가를 시도할 때가 아니야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국가의 파이를 늘리려는 시도가 점점 더 줄어들게 줄겠죠. 됩니다. 군주가 줘야 될 시그널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국가의 부를 증대시킬 수 있을까? 한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정책, 때로는 필요하다면 실패를 감수하고라도 시도할 수 있는 방향의 시그널을 주는 것이 군주가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군주가 해야 될 것은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요즘으로 치자면 기술, 과학 이런 R&D 투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R&D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기존의 부를 창출하던 부분에서도 이 효율을 꾸준히 상승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무역과 상업에 있어서도 이것이 암암리에 거래가 되고 투명하지 않게, 공정하지 않게 진행됐던 것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서 전체적인 무역과 상업의 규모를 키워나감으로써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짜나키아는 이런 재정 전략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이 국가가 외부 세력에 흔드는 것에 아주 취약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밀정에 대한 얘기도 있다면서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밀정 이야기를 좀 했었잖아요. 까우틸랴가 이 밀정을 국가 운영에 또 되게 중요한 도구로 보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밀정이 도구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게 밀정 혹은 스파이 아니면 뿌락지 뭐 이런 말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쁘시고 이런 걸 한단 말이야. 지금 민간인 사찰한단 말이야. 뭐 일종의 민간인 사찰일 수도 있는데요. 한번 역시나 고대의 문헌임을 전제하고 그 당시의 맥락에서 우리 시대에 한번 적용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좋아요. 국가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불안 요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정부패입니다. 혹은 반란 음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있죠. 부정부패나 아니면 반란 같은 불안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공직자들에게 부정부패 하십니까? 다 깨끗하게 하고 계십니까?라고 공식적으로 묻기도 하지만 또 공식적으로 물어야 하지만 사실상 어떤 면들은 평상시에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 하는 것 외에 서류상에 장난을 친다든지 아니면 뒤에서 같은 학교 출신들끼리 같은 집단 출신들끼리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른바 은밀하게 감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밀정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날로 치면 감찰 중에서 우리가 무엇인가가 드러내놓고 사람들 TV에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사무실 탁 꾸려서 쫙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하는 차원 전에 미리 정보를 입수를 하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사람들 혹은 이 집단을 수색해도 괜찮겠다라는 허가를 받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전에는 아주 대놓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물론 현대 국가는 적법한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감찰이나 감사 행위도 짜나키아가 얘기하는 일종의 밀정 활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 내부에서는 마찬가지고 국가 외부에서 밀정 이건 그야말로 진짜 스파이 같은 것들이 될 수 있겠죠. 네. 국가 외부에서의 어떤 밀정 행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필요에 따라서. 아, 그렇죠. 이 방금 한숨의 의미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안 좋, 이거 나쁜 것 맞아요. 같은데. 안 근데 좋은 것 우리나라 같은데. 국민으로서 하긴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제가 해군 출신으로서 외국에 훈련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네. 외국에 훈련을 갔을 때 그냥 훈련 외에 훈련이 없는 날 그 나라에 상륙해서 관광을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지휘관이 이제 나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큰 기대도 없었지만 하지만 이렇게 해야 되는 얘기라서 그 매뉴얼이라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혹시나 군사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면 공식적으로 사진 촬영은 하지 말되 잘 기억해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서 나중에 진짜? 그거 담당하는 사람이 그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 일종의 밀정 행위를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해외 파병 같은 스파이 출신. 그러네. 공식적인데. 나름 공식적인데. 뭐 제가 뭐 얼마나 대단한 정보 사실 전 노느라 바빠가지고 네. 뭐 저는 거의 보지도 못했습니다만은 열심히 훈련 받다 그날 잠깐 이렇게 관광지 보고 이랬는데 아무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국정원, 블랙요원 이런 사람들 말고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그런 형태의 밀정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적의 동향을 파악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일이죠. 적의 동향을 파악하고 적의 실제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 때로는 의미 없어 보이는 커다란 덩어리들을 조합해 보면 아주 디테일한 새로운 그림이 맞춰지기도 하는 거죠. 어떤 네. 동네 사람들의 불만이 많다든지 특정한 물건의 가격이 오른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디테일한 다른 정보를 짜맞춰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이것은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짜나키아는 이러한 밀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이런 밀정 혹은 간첩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잘 나오는데요. 네. 기회가 되면 이것도 한번 다뤄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짜나키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밀정을 통해 군주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 이게 우리에게는 덜컥 특히나 아픈 현대사를 경험한 한국인들에게는 이거 너무 위험한 얘기인데 이럴 수 있죠. 근데 느껴지는 게 이게 또 사실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정보는 국력이다. 정보가 힘이다라는 말의 다른 반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이 국가 행정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정보력인 것이죠.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있는지 혹은 어떤 정책을 집행하기에 앞서서 어떤 그 위험 요소가 있는지 그러면 당연히 그 내부의 이야기들을 밀정을 통해서 아주 은밀하게 알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밀정이라는 것이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처럼 아주 투명하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어리버리하게 보통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그 나라 국민들도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을 모아오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네.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혹은 회사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협상해야 되는 상대 집단에게 공식적으로 사람들 보내서 물을 수도 있고 내부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사정을 청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분야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어떤 분야에 사람이 좀 많이 더 필요한 것 같아. 사람을 한 몇백 명 늘리면 좋을까? 얼마나 늘리면 좋을까? 이런 걸 할 때 내부의 사정도 청취하고 정보를 충분히 청취한 이후에 종합해서 얼마 정도 규모를 하면 저쪽도 이 정도는 받아들일 거야라고 결정을 하면 갈등이 적어지겠죠. 근데 그런 과정이 없이 어느 날 이건 그냥 제 상상인데요. 상상을 예를 들어보자면 어느 날 누가 그 막대기 몇 개를 이제 통에 넣고 흔드는 거예요. 쫙 흔들다가 막대기를 쫙 통해서 던지면서 막대기를 딱 집어보니 점괘가 숫자 2000이 참 아주 좋구만 이렇게 해서 2000명 늘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제대로 된 정보에 의해서 취합된 결과가 과학적인 데이터가 아니기 아니라는 때문에 거죠. 상대 집단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 국가 행정에 있어서 정보의 입수와 정보 관리를 통한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짜나키아는 밀정을 통한 행정 관리를 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밀정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느낌이 많이 드는데 여기서 말하는 밀정은 좀 감시, 감사,
또 정보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법과 질서에 관한 얘기로 넘어가 보죠. 국가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법과 질서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아, 그렇죠. 짜나깨 역시 법을 집행하는 방식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원칙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한 대목들이 있다면서요? 이 현대 국가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고대 국가에서도 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동양 전통에서는 항상 두 가지를 병행하거나 혹은 두 가지가 대립되는 형태로 많이 설명됐습니다. 대립도 돼요? 법과 덕. 덕. 법으로 다스릴 것인가, 덕으로 다스릴 것인가. 아, 맞네. 그렇죠. 이게 특히 그러네.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우리 동양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감각이 남아 있는 거죠. 야, 만사가 다 법으로 되냐? 라고 했을 때 일상에서 통용되는 관습 혹은 인간의 정서에 기초한 네. 어떤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거 그야말로 덕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덕이라는 것이 좀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런 거에 반해서 법이라는 것은 규정이 명확하죠? 아주 명확하죠. 선을 긋는 거죠. 이 선을 넘느냐 마느냐, 법을 범하느냐 마느냐, 범법이 되느냐 아니냐, 이 선이 비교적 명확한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체계를 갖춘 국가들은 덕에 의한 통치를 명시적으로는 주장한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이 명문화된 법을 반드시 두곤 합니다. 조선이 유교의 국가였지 않습니까? 유교는 대표적으로 덕에 의한 통치, 덕치를 강조하는 그런 정치 이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이 건립되고 나서 제일 초창기에 있었던 것이 하나가 뭐냐면 조선 경국전이라는 법전을 정비하는 맞아요. 것이었습니다. 법전을 정비해야 최소한의 기준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조선 경국전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참고 문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처음 광복됐을 때 재헌 헌법을 만들 때 해외의 법들을 참고를 했던 것처럼 조선도 국가가 성립됐을 때 이전에 고려조의 법도 보지만 조선이 당시에 제일 큰 형님으로 모셨던 명나라의 법이 있어요. 명나라의 법을 흔히들 대명률이라고 부릅니다. 대명률을 참고했고 그래서 조선 경국전에서 세세하게 규정되지 않은 것은 대명률에 따라 처리한다. 이런 규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명나라의 법 철학과 정치 체제 혹은 법 제도를 조선식으로 일종의 편곡해서 어레인지해서 가져온 것이 네. 조선 경국전이라고 해도 그렇군요. 약간의 과장이지만 크게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 역시 덕에 의한 통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양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네. 여전히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법과 질서, 법에 의한 통치도 중요하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카우틸랴, 짜나키아는 국가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 법을 엄격하게 시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을 준수하게 해야 한다. 짜나키아는 그런 면으로 치자면 우리가 읽었던 한비자에 가까운 법가에 좀 가까운 면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짜나키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과 질서는 국가의 기초이며 군주는 법을 집행할 때 공정하고 엄격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백성이 법을 두려워하게 하고 범법 행위를 경계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비자와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이죠. 유교적인 덕에 의한 통치를 강조하는 관점에서는 이 법을 너무 가혹하게 집행하면 백성들에게 덕을 숭상하는 마음이 사라진다. 백성을 진정으로 올바르게 이끄는 길은 군주가 덕으로 도와 덕으로 그게 이제 도덕이 되는 거죠. 군주의 도와 덕으로 백성들을 감화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저렇게 훌륭하게 이상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군이라고 가게 하는 게 원래 유교의 혹은 동양의 덕치의 이상향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경험해 보았듯이 인간의 삶이 그렇게 잘 안 흘러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법과 이 현실 정치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법에 의한 통치, 규칙과 질서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게 되죠. 카우틸랴, 짜나키아가 몇 가지 요소를 조금 더 강조를 합니다. 법에 의한 통치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이 공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법을 집행할 때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군주의 다른 감정적인 요소가 개입되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주의 탐욕, 분노, 편애
이런 것들이 개입되면 국가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군주의 감정에 따라서 처벌을 결정하면 안 되고 안 되죠. 예, 법의 규범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는데 고대사에서는 군주의 입김이 되게 세잖아요. 네. 그러면 개입될 수 있는 제일 큰 요소가 군주의 감정인 거죠. 거기에 그 대표적인 감정이 욕심, 분노, 뭐 편해. 그리고 편애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또 짜나키아가 이야기한 것은 처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벌이 중요하다. 예, 이 짜나키아 역시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은 동의하지 않아요. 네. 지나치게 가혹하게 처벌하면 오히려 불안이 조장되고 음. 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면서도 지나치게 관대하면 법의 권위가 무너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벌은 범죄와 잘못에 비례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불필요하게 가혹하거나 느슨하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좀 원칙 없는 그 어떤 처벌에 대한 이야기들이 왔다가 사람들 반응이 안 좋으니까 막 꺼지고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죠? 지금 병원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병원에 부족한 의료진들 자리를 보충하기 위해서 군의관들을 임시로 보냈던 거죠. 그런데 이 병원은 맞습니다. 굉장히 종합병원, 대학병원은 굉장히 정교하게 그렇지, 돌아가는 그렇지. 고도의 첨단 장비 같은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분야에 훈련받은 전문가들도 거기 가면 처음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 병원의 시스템에 자기를 맞추는 시간이 필요해요. 심지어 그 분야에 제대로 다 훈련이 준비되지 않은 군의관들이 가서 낯선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병원에서 당신들 돌아가시오라고 해서 군의관들이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너희들 신분이 군인인데 나라에서 명령해서 보내는데 마음대로 돌아가? 너희들 다 처벌하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 여론이 야 이거 말이 되냐라고 하니까 부랴부랴 국방부에서 처벌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뒤늦게 하는 거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명확하게 처벌해야 되죠. 근데 이게 진짜 이 사람이 이 정도 벌을 받을 만한 일인가? 혹은 혹은 이 명령 자체가 적법하게 혹은 상황에 맞게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고 거기에 따라서 처벌이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짜나키아가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한 가지만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군주의 역할을 짜나키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군주가 이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거예요. 군주는 법의 수호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이 올바르게 시행되는지 지속적으로 감독해야 된다라고 말하며 또한 군주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 자신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인지를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 확인시켜주는 것이 군주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법 앞에서 예외이면서 백성들에게 법 집행을 이야기를 하면 백성들이 누가 그 군주가 말하는 대로 법을 따르려고 하겠습니까? 그게 내로남불이죠. 네, 네. 내로남불. 이거 정말 이제는 나중엔 사자성어로 들어갈 것 같네요. 롤을 뭘로 하면 좋을까요? 로맨스를 하면 뭘로 하면 좋을까요? 아무튼 생각해봐야겠습니다. 네네 적절한 한자를 만들어 놓으면 한 4, 50년 뒤에는 사자성어로 될 것 같아요. 예, 오랫동안 써오면. 해외 수출도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군주가 자기 집안의 문제, 자기 가족의 문제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법 집행을 가로막고 있다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의 권력 구도 안에서 이 법을 시행할지 말지를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죠. 이 법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데 자기의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나 조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에 법으로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종류의 법안이 만들어졌을 때 물론 이 법안을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법안을 시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변 사람에게 생긴 의혹이라면 오히려 자기가 앞장서서 이러한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열어두면 오히려 사람들의 신뢰가 커지죠.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도 수사에서 별 것이 안 나왔다라고 하면 오히려 자기가 더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런데 애써서 이 법 집행을 가로막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의혹이 커지고 그리고는 군주의 법의 수행자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도자로서의 역량과 신뢰성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의심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자, 지금까지 인도의 리더십 고전, 짜나키아의 강국론을 함께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어떤 책을 다룹니까?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이름은 들어보았을 텐데 네. 책 전체를 다 읽어본 분은 아마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세대는 어릴 때 플루타크 영웅전이라고 플루타크 부르고요. 영웅전. 예, 그리고 지금 나오는 책들은 그리스식으로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이라고 오. 하는 책이 있어요. 그리스와 로마의 영웅들을 한 명씩, 두 명을 짝 지어서 네. 원래 원제를 직역하면 비교 영웅전입니다. 오. 영웅들 혹은 고대 유명했던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훌륭한 리더십의 모형을 탐색해가는 서양의 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의 몇몇 사례들을 발췌해서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영웅들과 함께 이 네. 시간을 채워보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홍정환의 인생 비책 홍정환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